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대표. 22대 국회의원, 66대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 역임. 창당 100일을 맞아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저희는 수권 정당이 지금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죠. 국민들께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서 조직을 강화하는 것, 이게 현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생각하는 제3당의 역할과 향후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됐지만 정치 실종은 여전합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건지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총선 전에 배웠었는데 다시 총선 마치고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2대 국회 상반기에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3명이 모두 국방위에 배정이 됐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 등 현안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둘 계획인지요? 네, 통상 전공으로 보게 되면 제가 법사위를 가야 됩니다만은 대표로서 소속 의원들께 이제 양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국방위가 이제로 배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최혜병 순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혜병 사건의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혜병 사건, 박대령 사건을 꼼꼼히 지켜볼 생각이고 최혜병 사건이나 박대령 사건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왜 최혜병이 죽게 되었는지 또 박정훈 대령 같이 정말 수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오히려 재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네. 그 국방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 사건 이후에 그 12사단에서 훈련병이 규정을 위반한 얼차례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분향소에 갔다 왔는데 도대체 훈련소에서 왜 그런 그 규정 위반 얼차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히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22대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4년 전에 21대 국회 때도 국민의힘이 똑같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다르게 해결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제 법정 기간 내에 여야 간의 협상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 7개 이렇게 나누면 가장 자연스러운데 서로 지금 네.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경우 서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럴 경우 국회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부당하다, 불법이라고 할 리가 만무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국민의힘의 정치적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그 7개도 못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7개를 받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라고 결정날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예. 조국 대표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왜 위헌이라고 하나 하면 정치적으로 그런 언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헌법 규정을 보게 되면 국무위원은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국무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총리 훈령에 따라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이 우위지 총리 훈령이 우위겠습니까? 네. 당연히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하고요.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만약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 거부를 한다면
국회 청문회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하고 네. 증인으로 소환해서 안 오게 되면 고발 조치할 생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지난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배경에서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은 건 천하가 아는 일인데 그 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 권익위의 과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게 되면 배우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서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알선 수재 혐의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부 지침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다 검찰을 넘겼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 친구고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후배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원래 권익위 내부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인 것이고 권익위 내부 지침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선 수재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다른 부위원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지금 민주당과 함께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청을 없애려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사적 복수이자 폭거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뭐 사적 복수다, 사적 복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좀 네. 약간 쓴웃음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를 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그 국회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빼고는 다 이제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는 그 등을 확장해서 법률의 규정을 다 뒤엎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입법 법률로 확실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 그리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은 그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에 더해서 공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자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 사적 복수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그런 검찰의 제도적 개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라면서 정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조 대표가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자정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주체가 되어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네. 근래 많은 기자분들이 그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영장에서 기재되어 있는 것만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기자분들이라서 그걸 알게 되었는데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외에도 통째로 휴대전화를 복제를 해버린 겁니다. 복제를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다행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기자분들이라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따져보았더니 그 이전에도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통째로 복사해서 그 검찰 내부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사 관행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렇게 통째로 복사를 해뒀다가 다른 사건이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해서 쏙쏙 뽑아가지고 또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의 사생활이 검찰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항상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제도는 이런 실태는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위법적 사항이라는 지적이신데 네네. 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 왔을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영장주의가 대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법학자들, 법률가들은 다 아는데 네. 그걸 당하는 시민들은 너무너무 당혹스럽거든요. 검찰이 와서 영장 제출하고 휴대전화 가져가고 압수수색하게 되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달라 그러면 그냥 주게 되고
암호 풀으라 그러면 암호 풀게 되는데 보통 시민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휴대전화도 모두 다 복사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민들이 법률 지식도 없고 검찰에 맞서서 싸울 용기도 대부분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기자분들이다 보니까 기자분들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자분들의 그런 피해를 계기로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국 혁신당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예. 일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거론하는 자체가 이게 몸값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예, 예.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한동훈 특검법은 총선 시기에 조국 혁신당의 공약 1호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선되고 국회 등원하자마자 바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 제출을 했고요. 추후에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몸값을 올리는지 낮추는지 그 사람을 플라이급으로 만드는지 헤비급으로 만드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는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기획자였고 또 근래까지만 하더라도 황태자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사람들, 공무원들, 그다음에 뭐 고위직 공직자들, 정치인들을 수사하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기준, 잣대, 그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도 또 자기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네. 그게 진짜 공정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지금 당대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당연히 자신이 내세웠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네. 특검법 통과 위해서는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협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특검법이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혁신당은 혁신대로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그 부의하는 순서 문제는 서로 원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헌법 84조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 대표께서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네네.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를 들면서 현직 대통령은 소추만 안 될 뿐이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되었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받아서 유죄 판결 나게 되면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이런 글을 장문의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저 읽어보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다 싶어서 대응을 안 했는데 그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민주당 일이라서 제가 뭐 굳이 개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나섰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경우 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소추란 단어를 씁니다. 그럼 소추란 단어의 정의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소추란 말을 기소란 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소추의 뜻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48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8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공소제기와 공소수행 두 가지를 합해서 소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추가 중지된다는 얘기는 공소제기 외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수행이 중지됩니다. 즉 검사가 재판에 오지 못하는 거죠. 네. 검사가 공소수행을 못하면 당연히 재판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네.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제가 교수 시절에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엉뚱하게 소추란 단어를 기소란 단어로 바꿔서 일반 비법률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다 싶은데 법률가들 관점에서 이런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이 창당 100일을 맞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조 대표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 향후 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지속 가능성 또 대중 정당으로서의 과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지금 이제 대중정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대중정당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진 지 이제 100일 겨우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당 대표로서 전국을 돌면서 전국의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또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과의 관계는 공통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고 네.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예컨대 네. 뭐 종합부동산세 문제라거나 몇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느 쪽이 맞는지 경쟁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성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차츰 국민들께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년 뒤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뭐 호남 등 이제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인재 영입이라든가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지방선거가 2년 뒤인데요. 네. 제가 현재 이제 당직으로 보게 되면 당대표 외에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또는 뭐 다른 선거의 경우도 인재를 영입하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아직 공식적 결정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 지난 총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거에 정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정당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는 논의 중이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는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어떤 사람이 지방선거 후보로서 또 그 정치인으로서 필요한지 또 어떤 정당이 그 지방선거의 정책,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떤 정당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 구도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정하게 긴장이 발생하고 경쟁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다 선거구제라고 그래가지고 선거 이제 뽑히는 후보 수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런 네. 경우는 큰 경쟁이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처럼 한 명만 뽑는 경우라 그러면 그 경우 저희가 후보를 낸다면 경쟁이 필연적이겠죠. 네. 새로운 미래 김종민 대표가 언급한 6개 야당이 연합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건 이제 김종민 대표가 특별한 상의 없이 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회 운영에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각 간사도 파견할 수 있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전문위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정치적 컬러가 다르지만 공동교섭단체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하고 평화당이 만들었다거나 선진당과 창조당이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야6당 아닙니까? 6개 정당에 지지하는 각 유권자들의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려면 각 6정당이 그 소속 정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공동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각 정당이 그 각각의 정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열어두고 있는데 그냥 우르르 모여서 같이 잘해보자가 아니라 6개 정당이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려면 저는 네. 필수적인 것이 하나는 당원들의 동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6개 정당이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예컨대 뭐 5가지 공통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교섭단체를 한다. 이렇게 돼야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최혜병 특검법, 뭐 김건희 씨 특검법을 같이 수행한다. 예를 들자면 또는 사회경제정책에서 민생 경제 문제는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합의될 때 네. 실제 뭐 야합이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여권의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화 타협이라는 정치 본령에 대한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향후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현재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수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최혜병 특검법 같은 여러 각종 법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족족이 거부하겠다고 먼저 엄포를 놓으셨어요. 네.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민주당, 혁신당 등에서 법안을 아무리 제출해도 다 거부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계속 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쪽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1987년 우리나라 헌법이 그 육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즉 정치적 민주화가 된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14번입니다. 이 기조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45번을 했습니다. 근데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말로는 비참했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다른 비법률적 불법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의회를 해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는 한 현재의 의석 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 여당이 즉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야당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 어떠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시킬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양보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현재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나경원 의원이 부지불식간에 그 임기 단축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가 내부 공격을 받고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즉 1년 단축이죠. 2년 후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 그 전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하자라는 점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을 못하죠. 용산 대통령실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다시 패배를 한다. 네. 그럴 경우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것이고 개헌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조 대표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어서 3위던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합니다. 저 뭐 신생 정당의 초선 국회의원을 그 대권 후보 3위로 뽑아 주셔 가지고 한편 너무 과분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저는 이제 저희 조국혁신당이 수권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아직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저도 아직 수권 또는 대통령을 할 그 정도의 능력과 자질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겸허한 자세로 저 자신과 저희 정당을 더 성장시키고 혁신시키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겸손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 한반도의 긴장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물론 여야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 교수님, 최혜병 예.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달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 이런 굳은 방침인 거죠. 일종 뭐 민주당과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법안이다. 빨리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번 총선에서의 야권의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지난 21대 막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이 지금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측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셀프 거부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사실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의 네. 나타난 그 이 주요 정인들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인 선서 거부라든지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답변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명분을 많이 키워줬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야권의 입장에서는 가감하게 그러니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종의 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중섭 전 장관이라든가 증인선서 거부 자체가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뭐 독소 조항이 21대보다 더 독해졌다면서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힘은 향후 이게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까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오늘 후보 중에 또 원희룡 후보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입장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당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선이 지금 갈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입법 청문회에서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증인의 그 증언 선서에 대한 그 증인 선서에 대한 그 거부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참고인이라든지 또는 증인의 발언을 통해서 이 여론이 결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유리하게 지금 그 작동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독소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선 상당히 반발하는데요. 사실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왜냐하면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들 중에 한 명을 뽑겠다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범위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아직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 교수님, 최상병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눈길 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엉망진창이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한 사람의 경로라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의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그 경로를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죠. 경로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경로에 따라서 정해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절차가 무시된 채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 운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치에 의한 국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 문제가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최상병의 지금 사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권력의 남용에 대한 어떤 식의 제도적 방치, 그러니까 지금 대왕과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야권의 일종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반면에 이종섭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잖아요. 네, 3번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네. 그 통화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혜병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러한 진술을 청문회를 통해서 했고요. 따라서 이 전화 통화의 내역은 확인이 됐는데 네.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종섭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그 예를 든다면 신범철 차관의 답변이라든지 또는 유재은 관리관의 답변을 통해서 그 소위 수사 자료를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개입이 됐다라는 그런 방증이 지금 그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론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에 편승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치적 소재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선언했는데요. 네. 그전에 뭐 윤상현 의원도 네, 했고요.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뭐 지금 빅3 세 분이 공교롭게 1시간 차이를 두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키워드를 보면 세 사람의 차이가 저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지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미숙한 정치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미숙한 정치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총선 참패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이 지금 그 캠프의 이름을 재집권 캠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처럼 오선의 그 의정 경험이 있는 좀 상당히 이 지금 노련한 당 리더가 나와야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로지 민심입니다. 오로지 민심. 그래서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수평적이고 실용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갖고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용산과의 차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금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걸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구분되는 선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반면에 원희룡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팀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원팀이라는 건 결국 용산과의 원팀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대통령과의 신뢰 부분을 강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의 그런 조직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 지원을 이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굳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이 포인트가 상당히 아마 전당대회를 좀 흥미진진하고 좀 더 익사이팅하게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뭐 당의 체질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당심도 잡아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정의 어떤 수평적 관계, 그 용산 대통령실과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어쨌든 조건을 달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입장을 냈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건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어떤 구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출마 선언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분석이 맞아 떨어졌는데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위 침묵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정리하셨듯이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닌 민심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젊은 보수, 그러니까 당내에 싹이 이렇게 돋아나다가 아직 피지 못한 그런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어떤 MZ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혁신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미래 지향적인 그런 보수를 자기는 지금 설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엇보다도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딱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매우 정치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어쨌든 조건을 들었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 여론으로서는 상당히 공감을 얻는데 과연 영남 중심의 국민의힘 내부 특히 당원의 비율이 80%나 되고 또 조직을 장악한 정치인이 따로 있다. 그 당 안에. 그런 말이 도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어낼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네. 겨냥을 했다기보다는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호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차 교수님, 네. 릴레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는데요. 충북, 경북 곳곳 누볐는데 어떻게 선점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심 8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심에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심장이 대구, 경북에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을 지금 대표하는 두 광역단체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플러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지금 정치적 공세를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나경원 의원과의 만찬에서도 지금 당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에서 커온 사람이 당을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당에서 좀 뜬금없이 바깥에서 온 사람이 선출직을 맡아서 할 경우에는 당이 떠오름을 긁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건 어들러서 이야기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 된다는 메시지를 네. 강하게 지금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 홍준표 시장만한 이러한 빅스피커가 사실 없잖아요, 거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을 빌어서 소위 말해서 보수 당심에게 좀 이렇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 생각을 합니다. 당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 대표를 해야 한다 이런 격려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와 이어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나경원 카드로 견제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네.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비록 대선 1년 반 전에 그 직위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당에서 상당한 입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홍준표 시장은 이미 총선이 끝날 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생경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뭐 애라는 표현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솔직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해가 일치하는 데다가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영남 지역입니다. TK 지역인데 과연 그러면 영남의 표에 홍준표 시장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차 교수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네. 거기 시장을 한다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 공천하고 또 경선할 때 보니까 그런 도식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데다가 애초에 나경원 의원은 본인은 비윤이지만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친윤의 어떤 지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느닷없이 원희룡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네. 굉장히 당혹해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어김없이 윤심 얘기가 나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희룡 전 장관 움직임을 주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친윤 원희룡 전 장관이 통합형 캠프를 꾸린다고 하는데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인가요? 오늘 보니까 그 당정 간의 신뢰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권과 관련해서 지금 예측된 후보 중에 한 분은 아니었잖아요. 느닷없이 지난 목요일 날 지금 당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공교롭게도 그 전날 지금 엘살바도르 특사 다녀온 것 때문에 대통령과 만나서 보고를 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시점상으로 이게 참 공교롭다. 어떻게 용산을 방문하고 온 뒤에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다. 물론 본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나중에 나와서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이밍 자체가 공교롭다는 이야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당권 도전하고 나서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가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난 거였거든요. 김기현 전 대표는
친윤이 그때 밀어서 만든 후보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친윤의 지지에 대한 호소로처럼 삐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지금 그 출마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팀, 당정일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금 윤 대통령과의 돈독한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어떤 식으로 당의 안정화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통합형 캠프를 차린다고 하지만 과연 친윤 후보라는 딱지를 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고자 네. 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닷새 뒤인 7월 28일 결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구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제일 관심 포인트인데요. 네. 과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느냐의 여부와 결선 투표를 하면은 누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대충 그것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또 이제 윤상현 후보도 네. 있는데 셋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몇몇 최고위원들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정말로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마치 또 오더를 내리면 오더대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뭐 그런 식의 헛소문인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얘기가 돌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총선 이후로 그 모든 친윤이 지금 다 약간의 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이 그 친윤 중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심지어는 한동훈 캠프로 갔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분명히 지난번 경선보다는 훨씬 약해졌는데 그렇다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주야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들리죠? 제가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패키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동훈 대표 후보 그러면은 그 한동훈 밑에 최고위원으로는 누구 지금 저 원희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싸움이 진짜 내전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경선 후에 혹시 그 소위 외상 같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내상이 얼마나 또 그 당을 흔들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당 사태까지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당이 익숙치 않은 당이고요. 네. 일단 누군가가 권력을 졌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질서 정연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일련의 성향을 하긴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1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딱 대오가 정비되어 있습니까? 네. 차 교수님,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 속에 오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구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 구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와서 사실 홀로 레이스를 해서 사실상 추대로 가는 그 레이스 그 하나의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의원의 뭐 출마설이 나돌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이 정말 용기를 갖고 출마할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인영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약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선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극적인 유턴을 해서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을 포기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만약에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나홀로 레이스를 한 90%, 이인영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이거 페이스메이커 하는 건 한 8%, 그리고 극적인 유턴 한 2% 정도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연임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정 의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 대표 연임이 대선 행보 관련해서는 득과 실 어떻습니까? 아유, 실이죠. 그리고 네. 당내에서 뭐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아무 소리들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이인영 의원이 그나마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택도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당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당원 당규도 바꾸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입니다. 170석이 넘는. 그런데다가 170석이 넘는 당에 당대표를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볼 때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된 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견제 심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 원구성 회동 오늘 뭐 단판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정우김 전 의원님 축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걸 수용을 해도 스타일이 구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용을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 나는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선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을 좀 이럴 땐 민주당이 줘야 되는데 그런 명분도 주지 않는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을 정확히 자각을 해가지고 그냥 수용을 하고 책임 정당으로서 네. 도저히 저런 정당하고 뭐 싸우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민생 때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7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안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 그 국민의 힘에 명분이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 전 원장님,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북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에 관심이 쏠리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게 사실 이번에 틀렸던 것 같아요. 네.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실질적으로는 군사협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약으로까지 군사 동맹 조약을 맺을지는 몰랐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1961년 그 소련과 북한 간에 맺어진 조소 우호 동맹 조약이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하나 달라진 게 그 침략을 당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수단을 가지고 도와주는데 1961년에는 그냥 다른 구절이 없었는데 요번에 구절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네.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해 요 말이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나 북한이나 사실상 지금 불량 국가로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합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엔 헌장 51조를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 1인 지배 체제에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면은 푸틴이 직접 얘기도 했지만 한국이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왜냐하면은 그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한반도 유사시에 네. 그럼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러시아가 개입하고 싶다면 네.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남한이 북침했다라고 그러고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약에 따라서 조약을 그러나 북한이 남침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남한이 북침했다라고 간주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꾸로도 가능하죠. 네. 거꾸로도.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했어도 러시아가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어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초강대국이고 북한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율제량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뭐 1961년에도 있지만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란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엔 헌장과 러시아 법에 따라서 도와준다니까 뭐 근거를 대가지고 러시아법상 뭐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핑계 대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예, 그게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 등을 이전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거론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첨단 기술 이전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미국도 지금 가장 주시하는 것이 이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최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군사 정찰 위성 관련된 것도 이번에 이제 북한이 쐈는데 실패했잖아요. 앞으로 두세 번 더 오래 더 쏜다 그러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된 고급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러시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ICBM과 관련돼서도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돼서 북한의 기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걸 러시아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면 SLBM 대륙간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기술을 러시아는 이제 잠수함 강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랄지 결국 북한이 지금 상당히 군사적으로 많은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네. 미진한 부분들 특히 고급 군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러시아가 이번 그 조약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을 원하고 있다. 또 네. 러시아도 줄 용의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 원장님, 북한과 러시아 이번 만남에서도 대북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급 리무진 차량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거 뭘 상징할까? 유엔이나 미국 제재 등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어떤 반증인가요?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자기가 상임이사국이면서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안 지켰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온 얘기는 더 의미심장한 게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도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자기가 상임이사국이니까 비토를 행사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안 받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4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4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제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격인 거죠.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으면서 네. 미국의 외교 정책 수단으로 악용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러시아가 지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노동력이 남아돌고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 게 극동 지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더라도 특히 이번에 그 푸틴이 직접 강조한 게 뭐냐면 이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거를 제한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 두만강 대교를 건설하면서 그 조약을 이번에 체결했거든요. 두만강 네. 그 대교를 새로 건설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투입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뺏은 4개 주 있잖아요. 거기도 네. 투입하고 극동에도 데려다 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이런 건 사실 좀 지나친 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까지 갖고 있는데 자기가 동의했던 사항인데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거기다가 안보리 제재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위반하겠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할 만하죠. 네. 방금 이제 그 네. 노동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하는 문제는 네. 어떨까요? 제가 일전에 오래전 됐습니다만 1947년에 최초의 벌목공들이 파견돼서 캄차카 반도를 그렇죠. 개발했던 사례를 제가 취재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지금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 연간 최대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럼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도 연해주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 벌목공을 포함해서 거기에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유엔 제재위에서 북한의 모든 노동자들이 귀환하게 돼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다 들어오고 다시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광 비자랄지 여러 방법들이 동원돼서 그쪽에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러시아의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의 생산성보다 한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나 또는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스탄이랄지 이런 데서 오는데 항공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월등히 그 생산성이 높고 실제 일도 잘하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바가 큽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고 네.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중앙 우크라이나 지역의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러시아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제 북러 이런 밀착 가운데 18일 한중 외교 안보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그런 순간입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북러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저는 밀월 관계라는 표현까지 쓰고 네. 싶은데요. 그런 정도까지 갔다면 우리는 한중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협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지금 북중러 협력 구도 속에서 지금 북러 관계가 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북중 관계도 긴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를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중국과 협력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의 입장들이 간접적으로 전달되거나 압박이 가해지거나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한중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현희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중 관계 문제 지금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냉랭한 그런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 북러 간의 이 같은 흐름이 전개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이게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네,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정부가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세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사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대만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좀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자꾸 언급해가지고 핵심 이익을 자꾸 건드린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대북 정책이나 대외 전략 자체가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중국은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미 대일 일변도고 일본한테 너무 많이 양보하고 한미일 공조 점점 강해지고 대북 정책도 강경 일변도다고 보는 게 중국으로 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도대체가 동조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보면서 중국이 왜 북한한테 압박도 가하고 제재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냐고 거꾸로 또 탓하고 있으니까 네. 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사실상 북러 간에 동맹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게 북중 동맹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서로 상호 간의 역할 분담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유럽 문제는 러시아의 정책을 중국이 지지하고 동북아 문제는 중국의 정책을 러시아가 지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북러 간의 관계가 북중 관계랑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진핑은 속내가 이거 저 러시아가 우리 합의를 사실상 깨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칫해서 북러 간의 관계가 동맹 조약이 강화돼서 연합훈련이다 하고 하면 중국이라도 나오라 그러면 거기에 가담할 수가 없는 게 네.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러시아하고의 교역량보다 미국과의 교역량이 5배 이상 많고요. 그거에 거의 2배가 또 유럽하고 하고 있는데 이들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중러 삼각관계가 동맹관계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중국 지도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별로 탐탁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북러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돼서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그걸 빌미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이 강화되잖아요. 그럼 그건 바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중국한테는 지금 손해보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서 이러한 그 긴장 고조 분위기를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기 십상이니까 네. 우리가 이 기회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중국의 핵심 이익은 건드리면 안 되죠. 네. 이 점을 착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속속 한국에 오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요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반발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개를 검토한다 그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이 얘기한 정확한 멘트는 그 북러 간의 그 관계가 동맹으로 지금 승격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정밀 무기를 줄 가능성까지도 푸틴의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상응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인도주의적 지원만 했거든요. 구급차라든지 뭐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방탄복 이런 것만 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무인 수색 차량, 휴대용 신공 이게 대공 무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이나 K9 자주포까지도 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장호진 실장이 그 모 방송에 나와가서 얘기한 게 우리가 지금 먼저 주겠다는 건 아니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우리 정부의 방침의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 정부도 모종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카드를 던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에 하나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군사 기술이나 뭘 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살상 무기를 주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정도로 러시아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정말로 신중하게 행동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 네. 지금 경고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김용현 교수님 네네. 시각이 궁금한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네. 일종의 이제 경고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경우에 러시아의 다음 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최고급 군사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드린 것처럼 초정밀 무기, 대기권 재정의 기술이랄지 또 핵추진 잠수함이랄지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원래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식량이나 석유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지금 이제 한미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몇 년째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재가 완전히 틈이 벌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댐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북러 관계가 이런 그 아주 고도로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는 거의 무력화된다 이렇게 네. 보면 실질적인 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은 거의 그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또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정반대로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 원장님, 탈북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대북전단 30만 장을 또 살포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또 어떤 맞대응을 할까요? 지금 어저께 사실 할 수 있었는데 네. 어저께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남쪽으로 불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북한의 김여정이 한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전단을 살포하고 확성기 방송을 동시에 한다면 새로운 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또 어저께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는 이제 오물풍선 보낸다는 얘기로 전 받아들이고요. 네.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지금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저께 지금 대북 전단 30만 장이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 대북 전단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25 때 미군이 40억 장을 북한에 뿌렸거든요. 네.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히틀러 독일 이쪽 진영에 80억 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 살포라는 건 전쟁 행위예요. 전쟁의 수단이란 말이 심리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군이 독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민간인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헌재 결정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법 정한 거는 합법적으로 잘했다. 수단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단지 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건 과하다. 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 헌재의 판결도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2016년 2월 25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해 행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이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무슨 뭐 대북 뭐 기구 안전관리법이라든지 뭐 공유 수명 관리법, 뭐 환경법 한 법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 경찰관 직무법 등등 해서 이걸 인용해서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는데 반드시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면 국회가 빨리 법을 대북 전단 살포 통제법을 만들어서 정부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유한 교수님, 북한이요 네. 황해남도 서부전선 최전방 일대도 방벽 쌓는 작업을 네.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대전차 장벽, 방벽이 동서, 뭐 중부정선 확대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 155마일 전체 전선에 다 쌓는 건 아닙니다. 쌓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차 장벽이 필요한 곳 또는 그동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들을 아예 막는 작업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계속 이야기했던 적대 국가 그 논리의 실제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가 이제는 대화에 그리고 남북 관계가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적대 국가다, 교전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교전 국가라면 이제 거기에 북한으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동안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그 요소들을 강화시킨다 이런 네. 차원으로 지금 논리적인 행보 속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북한의 행동이 그동안 남북 관계에 대한 대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협력 이 관점에서 아예 이제는 적대 국가, 그다음에 네. 교전 국가, 남북 관계는 이제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아예 남쪽과 문을 닫는다. 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분이 채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뭐 지금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호도 입항해서 한미일 또 연합훈련도 한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핵 무장론 재점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두 분께 짧게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좀 진단을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미 동맹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데요. 네. 전자권 전환 하다 말았는데 전자권 전환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확장 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는 높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75% 이상이 우리가 자체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핵우산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확장 억지가 진짜로 더 강화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한미 관계에서는.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동기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다음에 대화도 하자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는 동시에 갖춰 나가야지. 네. 이게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압박 위주 그리고 대미 동맹 일변을 하는 게 네. 조금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김요인 교수님은요? 네. 우선은 뭐 한미 동맹을 계속 견지하고 강화시킨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한중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한중 협력을 우리가 좀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들도 좀 커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중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민간부터 최고위급까지 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 또는 한반도 상황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한러 대화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요. 네. 우발적인 돌발적인 상황들을 관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빠의 억울한 죽음 앞에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상급자들 간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답변 회피로 일관하는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불씨만 깊어지고 진실 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도록 부채질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는 박정훈 대령의 외침 앞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